안녕하세요. 경찰 출신 변호사 법무원 베테랑 황순철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부업법 위반, 어떻게 피해를 입고 또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디님, 네. 사체를 혹시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행히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뭐 사체, 일수 이런 것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불법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러시 앤 캐시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업이지만 정상적으로 등록이 돼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이제 불법 사체 중에서 대부업법 위반이 되는 경우 가장 많은 게 법정 기준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등록 대부업, 아예 등록 안 하고 간판만 걸어놓고 장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자 제한법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는 연 20% 이상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연 20% 이상의 이자는 줄 필요도 없어요. 지금 민사 법정이율이 5%고 상사 법정이율이 6%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연 20%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사실 월로 따져보면 월 2%가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죠. 네.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서 돈을 유통시켜서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적은 거예요. 연 20%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대법 사채 운영하시는 분들 또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달에 10%, 20%도 많거든요. 이자만. 사실 사채는 웬만하면 뭐 안 쓰시는 게 좋고, 예,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정식적으로 대출을 받으시거나 쓰시는 게 좋은데, 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대출을 받고 싶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출 사유들이 많거든요. 그 방법을 몰라서 실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 중개업소에 가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줘요. 어떻게 하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개를 해준 사람이 당신 나 때문에 대출 받았으니까 나 수수료로 한 30% 달라. 그럼 1,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30%를 떼고 700만 원만 주는 거야.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 대출 중개 수수료는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 수사도 많이 진행되고 처벌까지 많이 이어지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돈을 빌려갖고 법정 등록을 안 했고 이자를 초과해서 받았고 불법 수수료를 받았고 하는 부분들은 계약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끼리의 문제인데 그게 너무 과중하니까 법에서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대부업법 위반 사유들은 보통 벌금형이나 초범인 경우에는 조금 금액이 크더라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업장을 운영했더라도. 네. 만약에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집행유예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또 합의하고 공탁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사채를 이용한 사람 입장에서도 신고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내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돈을 대부업자들이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할 때 문제가 크게 벌어지죠. 추심이 어떤 뜻일까요?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 돈을 돌려달라, 그 변제 행위를 받는 행위를 추심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돈 내놔라. 네. TV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돈 받으러 네.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누워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같이 살면서 돈 줄 때까지 막 밥 먹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불법 추심인데, 이제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추심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돼요. 근데 요거는 법정형이 세요. 그래서 실제로 대법법 위반에다가 채권추심법 위반까지 같이 들어가면은 실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 이게 추가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합범이 될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 돈을 안 갚으니까 나한테 돈 갚겠다고 반성문 100장 써와, 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은 너 내가 그러면 돈 갚는 대신에 어디 가서 일을 해,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집에 찾아가거나 하는 것들이 강요죄나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채권추심법 위반에다가 폭행, 협박, 강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까지 붙으면 심각해지는 문제죠. 여기서부터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성범죄로 이어집니다. 보통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그냥 물리적인 폭행, 협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내가 기한 연장해 줄게, 대신 화장실 가서 옷 다 벗고 나체 사진을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한 달 연장해 주겠다. 아니면은 그 사진 보내주면 내가 돈을 조금 더 빌려주겠다. 뭐 나중에 갚고 그 사진을 다 삭제하고 이러면은 그냥 두 사람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자체가 범죄지만, 근데 이제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거나 아니면은 대법자가 그걸 사실 미끼로 이용해서 이 사람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 카메라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될 수 있고, 그 사진을 이용해서 추심 행위를 하는 것들은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대법자들이
사람들이 피해자 핸드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요. 링크를 누르게 되면 내 핸드폰에 있는 정보들이 다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진들을 가족들한테 전송을 하게 돼요. 압박의 수단으로. 그러면은 촬영물 유포죄가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폭력 처벌법에 있는 범죄들이에요. 한 범죄만 성립되더라도 중범죄거든요. 이 경우는 거진 실형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죠. 이게 만약 인정된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대법을 하시면서 추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포폰으로 사용하는데 혹시나 안 걸리겠지 라고 하는 지점들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총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사장님이 시켜서 했다. 난 원래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 시켜서 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안 통합니다. 왜냐면은 그건 전부 다 공동정범으로 봐요. 하나의 덩어리 팀을. 공동정범이란 뭐냐면 사장님이 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손발에 해당하거든요. 제가 몸이 하나잖아요. 제 손이 누굴 쳤다. 아니 손이 친 거지 내 머리가 친 거 아니지 않느냐. 말 안 통하듯이 사장님이 시켜서 했다는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책임이 조금 덜어질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자기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했다고 변명할 여지는 없다.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최근에 문자 어떤 게 생각이 나는데, 지인 이름이 들어간 문자가 왔는데 땡땡땡이 네 개인정보를 팔아서 돈을 빌렸고 지금 네 개인정보 다 넘겼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해라. 이런 문자가 왔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지인분이 네. 우리 PD님의 연락처 외에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을 리는 만무하고, 그렇죠. 그분 역시나 이제 뭐 어디 사채를 쓰셨는데 이제 돈을 안 갚고 하니까 지인이나 친구,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다 그 문자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을 빌려간 사람을 비난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부끄럽게 만들어서 변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것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형이죠. 그 링크를 심어서 거기 있는 핸드폰에 있는 정보들을 쫙 다 빼내고, 특히 가족들한테 연락을 많이 해요. 지인끼리 돈을 빌려왔을 때 지인 간에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찾아간다거나 하는 것도 불법 추심에 해당하나요? 일단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될 여지가 높고요. 그리고 채권 추지법 위반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냥 개인 간에 이자 없이 하더라도 어쨌든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에 있어서 목적이 불분명하다라고 본다면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먼저 적용되겠지만, 내가 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추심을 목적으로 계속 따라다니고 뭐 폭행하고 협박했다. 그럼 이제 채권 추심법 위반. 사인 간에도 적용되죠. 돈은 빌려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채권 추심법 위반으로 고소 당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와, 근데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게, 그렇죠.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준 거라면 더. 그래서 친구, 가족끼리도 왜 돈 거래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불법 대법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사건 관계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피해자시라면 포기하시지 말고, 만약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요할 경우에는 증거 기록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대화 내역이라든지 대화 녹음본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카톡 내용, 그리고 계좌 거래 이체 내역 같은 것들을 잘 보관하셨다가 상대방에 대한 고소장을 잘 제출하시면 충분히 피해 보상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사건 관계자라면 일단 무조건 압수수색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까지는 억울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내가 실제로 한 행위, 하지 않은 행위를 잘 구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피해자든 피의자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처음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주변에 있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